1억 2천만 원이란 빚은 한 통의 전화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자기는 뭐 어디 형사인데 지금 제 명의로 불법 대출 2건 있고 지금 고소가 들어온 상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요. 통화 직후 실제와 똑같이 위조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지금 보면 사진 교묘한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사칭한 그 사람이 자기는 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인데 제가 지금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이니까 약식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사건 번호를 검색해 보니 실제로 있는 사건과 담당 검사의 이름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감독원 사칭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제 명의로 되는 대출들을 다 막아보겠다. 근데 여기서 대출이 나오면 그 회사에 관련된 범인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누명을 벗고 범인을 잡기 위해 받은 대출금은 무려 1억 2천만 원. 대출 받아도 이거 다 복구시켜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어차피 복구시켜주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진짜인데 뭐 못해주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피해를 당한 이후 답답한 마음에 범인의 메신저로 연락을 했었다는 남성. 제 본인이 안 잡힌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없던 일로 생각하고 살아요. 하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저희들 못 찾아요. 저번 7월에 이제 학자금을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저는 뭐 하겠다 해서 그런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1억 2천년의 빚이 쓰지도 않는 사기당한 빚이 생기니까 당연히 자라 생각 당연히 나고요. 이틀 거의 잠을 아예 못 잤어요. 야,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해요. 저희 못 잡아요. 너무 범인 태도가 뻔뻔한데. 네, 너무 뻔뻔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런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해외의 조직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아무리 피해자가 범인을 찾으려고 나서도 사실은 찾기가 국내에선 일단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잡아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해외에 기반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일종의 이제 중간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로 송금을 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수사를 하려면 국제 공조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주로 이제 기반이 있는 만약에 어떤 특정 국가가 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사이버 수사대가 국제 공조 팀을 이제 전담을 해가지고 사실은 네트워크를 마련을 해놔야 해외 조직을 검거할 수 있는데 워낙이 지금 조직들이 많이 이제 번성하고 있다 보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지금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충격이 있으실 것 같고 특히나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제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검찰은 비대면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문서를 보내가지고 마치 조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이제 SNS를 통한 이런 대화는 사실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이제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인터넷 뱅킹을 통한 피해라고 하니까 당장은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당했으니 애당초에 이제 사람을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기자님과 인터뷰를 하는데도 지금 리포터의 신분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 뭐 명함하고 이제 그 회사 내 신분증까지 다 대조를 해보고 전화번호까지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인터뷰를 땄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종류의 피해가 일종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가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다행히 좀 피해를 막은 사례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어 대출을 고민하던 자영업자를 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출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좀 고금리다 보니까 그 고금리 대출을 갖다 정부에서 저금리로 통합해주는 그런 대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며칠 전에.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그걸로 해서 전화가 온 줄 알고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5%짜리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저축은행 직원의 전화가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하고 맺은 그 약정서에는 1년 동안은 대환대출 갈아탈 수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강제 해지를 시켜서 돈을 다 완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들에게 1,1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다는 피해자. 몇 시까지 제 직원이 자기 직원이 대전에 출발한다고 그래서 알겠다 그럼 돈을 다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택시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펜션 내부로. 금융감독원 대전 충남지원에서 파견했다는 직원에게 돈을 건넸던 차를 겁니다. 출발했습니다. 이제 출발한 다음에 2, 3분 정도 있다가 저한테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것까지 견제 확인서 해가지고 그 회사 직인 다 찍고 똑같더라고요. 그 모양까지요. 그러나 저금리 대출을 받게 됐다는 희망은 채 10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믿은 거다 했더니 돈을 준 지 한 6분 정도 지나가지고 실제 제가 돈을 빌린 대부업체 고금리 업체에서 저는 전화가 온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전화가? 그냥 안내 전화차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왜 전화하냐고 지금 돈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자기들은 대체 누구냐고 그 사람이 저한테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신 것 같다고 빨리 처리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절묘한 그냥 시점에 112에 신고를 전화가 딱 왔네. 했습니다. 와, 신고 직후에 보이스피싱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답니다. 안 받겠죠. 그러니까 택시비를 못 치러가지고 저희 쪽에는 받았어요. 택시비가 안 주셔도 되죠. 네. 제가 말했잖아요. 1,103만 2천 원이라고. 근데 18,000원도 내셨어요. 네네네. 네,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야? 알겠습니다. 그때는 막 손이 부들부들 하는데 어떻게든 잡고 싶어가지고 아, 어디에 약간 유인을 있는지 하신 좀 거구나.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제가 택시비를 그 오신 분 20배가 좀 드려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도를 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도 잡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 지 27분 만에 돈을 받아갔던 전달책이 붙잡혔습니다. 잡혔어? 27분 만에? 어떻게 된 걸까요? 관내 그 택시 지부 사무실로 가서 탐문 수사를 하고 있었고 택시 지부 옆에 위치했던 농협이 있는데 그 와중에 농협 앞으로 은색 계통의 택시 한 대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바로 검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택시를 검문한 덕분에 전달책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원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갔다가 우리한테 검거됐던 부분을 모두 인정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것입니다. 전달책을 붙잡은 데에는 택시기사의 역할도 아주 컸습니다. 그렇겠네요. 피해자의 펜션 앞에서 돈을 받은 전달책이 아주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전화로 계속 이렇게 통화하고 하는 게 좀 의심스럽대요. 전화로. 빨리 입금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달책의 목적지는 가까운 현금 자동 입출금기였습니다. 입금하면 끝인 거잖아. 이상함을 느끼고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거기다 또 전화를 해가지고 문천동역 본점으로 가라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제 문따고 내가 문따고 있거든. 거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일로 가라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더 시간을 시간을 끌어주셨네. 끌긴 좀 끌은 것 같아요. 10분 거리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대신 27분 거리에 있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택시기사의 기지 덕분에 골든타임이 늘었고 무사히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검거된 전달책의 정체는 놀라웠습니다. 왜요? 자기는 일당 10만 원을 준다는 그런 교차로 광고를 보고 어머. 단순하게 그 알바 역할로 심부름 해준 것뿐이다라고 그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전달책이 된 사례도 있다고 이런 경우도 하는데요.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하는 일이 좀 특성상 아이들을 이렇게 좀 만나는 직업이라 코로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대출을 알아보다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부결 처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업사원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율이 좀 저금리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당하게 됐어요. 대출 절차를 안내하던 영업사원이 이상한 권유를 해왔다고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만들어주겠다고 저한테
개인 투자자인데 저한테 송금을 해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득 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 해서 그 제 계좌로 입금이 된 돈을 3천만 원인데 그거를 제가 뽑아서 그냥 지시하는 대로 그 직원에게 이제 전달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제가 피해자가 아닌 이제 가해자가 된 거예요. 어머. 입금된 돈을 건네주는 일이 범죄 행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례입니다. 돈 세탁을 당한 거네요. 현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야.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포 통장을 제공하거나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게 유형이 좀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바인 줄 알고 혹은 이제 구직 광고를 보고 이제 뭐 직장을 잡은 걸로 알고 이렇게 엮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알바 유형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자랑 대면해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과정에서 좀 고의를 부정하는 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한 3년 사이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주범 같은 경우 최소한 5년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뭐 크게 범행 그 처벌이 될 거고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더는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